여러분, 저희 마지막 챕터 있죠? 납부 절차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총 11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율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일용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자, 8%가 아니라 6%죠. 자, 모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 자, 이게 모든 자가 붙어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기본적인 건 3%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업소득으로 보는 봉사료가 있었죠, 여러분. 그럼 봉사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원천징수세율이 몇 프로이다? 5%가 돼야 되죠. 자, 우리 주택복권 당첨소득 중 2억 초과분입니다. 자, 30%가 아니라 우리 20%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권이 당첨이 됐다라고 하시면 복권의 당첨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3억 이하까지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고 3억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3억 초과. 그래서 3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30% 그대로 줄 거면 이 자리를 얼마로 바꿔주시면 되신다? 우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자 소득 중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얼마로 가시면 되시나요? 여러분, 그 부분은 25%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간다? 우리 몇 프로요? 일반적인 이자 또는 일반적인 배당 14%. 근데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되는 건 몇 프로이다? 25%. 그리고 이 부분은 사채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사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돈놀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4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러면 우리 비영업대금의 이익, 조금 전에 했죠, 여러분? 자, 기억에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은 25%. 자, 3억 이하의 복권 당첨 소득은 20%. 자,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14%. 자, 일당 15만 원의 일용근로소득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6%.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부분?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럼 제일 먼저 라가 나와야 되네요. 이게 1번인 거죠? 자, 그럼 라가 1번에 있는 거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네요. 지금 앞부분에 라가 써 있는 아이가 3번밖에 없어요.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라, 그 다음 다, 그 다음 나, 그 다음 가가 되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썼던 거 25%, 20%, 14%, 6%.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가장 큰 것은?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원천징수세율도 기억해야 되고 곱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네요. 자, 이만복 씨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100만 원. 자, 그리고 복권의 구입비는 얼마가 있다? 1,000원이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소위 말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경비로 빼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3억 이하까지 해당되는 복권은 원천지수세율이 몇 프로이다? 20%입니다. 자,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이세무 씨가 일시적인 강의를 하고 받은 100만 원. 자, 일시적인 강의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일시 강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추정 필요 경비 얼마 인정한다? 60%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60%뺀 금액의 몇 프로? 20%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호텔 종업원이 봉사료로 받은 사업소득 금액. 사실상 호텔 종업원이 직접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봉사료니까 몇 퍼센트? 5%인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5% 원천 징수를 합니다. 자, 이김용 씨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받은 이자 100만 원. 자, 우리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이나 배당에 대한 부분은 몇 퍼센트? 14%의 원천 징수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 그러면 요거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제가 답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쓰는 게 불편해서 아래쪽에. 자, 그러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1번은 실제 발생 경비 1,000원만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에서 1,000원을 빼면 99만 9천 원. 그 금액의 20% 계산하면 얼마 나오더라? 19만 9,8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정 필요 경비 60% 인정되는 부분. 그러면 100만 원에 추정 필요 경비 60% 계산하면 60만 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100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얼마이다?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에 몇 퍼센트? 우리 20%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8만 원. 자,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금액 그대로 곱하기. 자, 그럼 5%니까 100만 원에 5%이면 5만 원입니다. 자, 이자는 14%, 100만 원 곱하기 14% 하니까 14만 원.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원천징수 금액이 가장 큰 경우. 그러면 우리 19만 9,800원인 1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 예납세액과 분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신규 사업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 예납 의무가 없다. 자, 두 번째, 고지서에 의하여 발급한 중간 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소액부 징수로 보는 중간연합의 금액은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이다? 3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으로 결론이 끝나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사실 1번 같은 경우 조금 더 글씨를 써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요 글씨가 들어왔을 때 무슨 부분? 아, 연말정산 소득만 있구나.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분납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다?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어가고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되는 거고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50% 금액을 50% 이하 금액을 분납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기간은 몇 개월? 2개월 이내 분납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분납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우리가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건 우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퇴직소득 분납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종합소득이 분납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지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2번 답이 잘못된 게 보이시죠? 자, 다섯 번째. 다음은 모두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다. 이들 중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 여러분,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하는 건 우리 100% 무슨 사업만 하는 분들이요? 면세 사업만 하는 분들. 그래서 면세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만 신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소아과 병원 누가 봐도 면세입니다. 자,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입시학원 면세입니다. 우리 이 면세와 과세는 소득세 때 배웠겠죠? 아니, 부가가치세 때 배웠겠죠? 자, 신문 발행과 광고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이들을 우리가 무슨 사업자?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라고 하죠. 자, 신문은 면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광고는 과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겸용사업자입니다. 그럼 겸용사업자는 우리 무슨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의무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0% 면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는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장이니까 답은 3번. 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 여러분,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다 무엇이다? 면세이다. 우리 이런 버스 회사가 과세가 되는 건 우리 우동고속버스만 그렇죠. 네, 우동고속버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문제 나오는데 업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달라고 했었죠. 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6번째 문제. 다음 중 당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자,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소액이어서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소액부 징수에 해당합니다. 자,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다. 소액부 징수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에 따른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래요. 자, 우리 이거 소액부 징수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천 징수 부분의 세액도 1,000원 미만이면 우리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소득은 예외적으로 징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징수하는 것. 자, 중간연합세액 얼마 30만 원 미만을 소액부 징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거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보세요라고 했던 거 그대로 출제가 되죠. 7번째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국외에서 받은 이자 소득이 1,200만 원 있는 경우. 자, 그리고 국외에서 받은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려면 국내 발생 원천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원천징수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을 배우실 때 무슨 부분? 국외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은 무엇으로 배웠다?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신고이다? 종합과세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합과세. 그러면 1번은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또에 당첨되어 받은 3억 원의 복권 당첨소득. 자, 복권, 승자, 우리 또는 무슨 부분이요? 승자 투표권도 있었고요. 그쵸? 뭐 여러 개가 있었어요. 자, 슬롯모션도 있고 그들은 무엇으로 배우셨다? 그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엇되는 소득, 분리, 과세, 되는 소득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 찾았으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찾아달라는 거죠. 답은 2번. 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고 우리 200만 원의 매각 차익이 발생하였다. 이러면 이 부분은 사업소득 금액에 사업하고 있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에 무엇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총 수입 금액에 무엇한다? 산입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급여 2천만 원. 자, 이 부분도 당연히 무엇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여러분. 단독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라면 우리 무엇이 되겠지만 연말정산으로 끝나겠지만 이거는 종합과세 들어가는 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8번째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5월 1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을 봐도 되겠죠. 자,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는 경우. 자, 그럼 여러분 기타 소득 금액 200만 원까지는 나는 무엇 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죠. 내가 분리과세 선택하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 퇴직소득이 5천만 원 발생했대요. 퇴직소득만 있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퇴직소득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다른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반드시 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퇴직소득만 있으면 무엇한다? 원천징수만으로 끝내줄 수 있다. 원천징수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원천징수만으로 우리 무엇이 된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리과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자, 한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2군데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였다. 자, 연말정산 시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다. 여러분, 연말정산 하실 때요. 우리 들어온 입사자가 있으면 신입이든 경력이든 입사자가 있으면 반드시 입사 구비 서류에 무엇을 꼭 받게끔 하시라. 우리 종전 근무지에서 무엇을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원천 징수 영수증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죠. 자, 요 부분을 반드시 입사 서류에 첨부해서 내게끔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요 부분은 연말정산 때 무엇 하신다? 합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합산 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무엇 하시면 된다? 확정 신고 따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확정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무서에서 연락 올 거고요. 그래서 안 했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무엇 하시면 된다?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어디 들어가서요?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본인 직접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 네 번째. 분리과세되는 이자 소득만 있는 경우. 자, 이런 분리과세되는 이자 소득이니까 우리 5월에 합산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했던 2천만 원 기준에 아래쪽에 있거나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소득만 있다라면 우리는 합산 신고하지 않습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중간연합세액이 15만 원에 불과하다면 징수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우리 중간예납과 관련된 소액부 징수의 금액은 얼마이다? 30만 원에 미만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이다. 답 2번이네요, 여러분. 잘못된 거 찾아달래요? 왜 답이 2번이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업무 끝나고 퇴직소득은 원천징수하고 끝나면 이 두 개는 합산하는 종합과세 소득이 아니에요. 분류과세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득으로 벌써 확정처럼 연말정산했고 원천징수했으니까 끝나지는 거거든요. 퇴직소득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확정신고를 따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간혹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 또는 신고세액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무엇된다? 중과된다. 과산세가 더 올라가야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신고불성실에 우리 무슨 부분이 있었다? 부당 무신고가 있었다. 부당 과소신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과소신고였을 땐 10%, 그리고 무슨 부분이었을 때 여러분 또 뭐 있었죠? 무신고였을 땐 20%였어요. 근데 부당이 붙으면 40%로 점핑되죠. 그쵸? 네, 그 부분. 근데 부가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여러분 제가 부가세 수업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모든 세금에 같이 들어가는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라고 했어요. 그럼 소득세에서도 그게 당연히 들어오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분? 무제한 납세 의무자이다 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주자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는 누구인가? 단 제지된 소득 외에 소득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외의 소득은 없다. 자, 복권에 당첨되어 세금을 공제하고 10억 원을 수령한 이재민 씨. 여러분 복권은 무슨 소득이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확정 신고를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답 1번이네요. 그렇죠.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 3, 4 볼게요. 자, 과세 기간 중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요. 음식점을 개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우리 오유미 씨.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무슨 소득이요? 근로소득이요. 자, 여기부터 무슨 소득이요? 사업소득이요. 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엇하게 되어 있다? 우리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 반드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죠. 자, 세 번째, 소유 중인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서영춘 씨. 자, 그러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네요. 사업소득은 반드시 5월 달에 확정신고 꼭 해야 되죠. 자, 고용관계 없이 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로 1,600만 원이 있는 자. 자, 일시적인 강연은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얼마이다?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죠. 근데 일시 강연소득이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조건에 들어오려면 우리 여기가 1,600만 원까지면 안 되죠. 최대 300만 원 이하까지 들어오려면 최대로 받은 강연료가 얼마? 750만 원 이하였다라면 우리 3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 강연 소득의 필요 경비는 얼마까지? 우리 추정 필요 경비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다? 6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750만 원 곱하기 60%를 750에서 빼면 되거든요. 또는 750만 원 곱하기 40% 곱해보면 우리 300만 원 이하 조건에 들어올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1600이니까 이분은 분류과세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엇 하셔야 된다? 종합과세 신고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2, 3, 4번에 있는 소득자들은 5월에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무조건 분리과세로 들어가는 복권은 우리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11번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이납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중간이납 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당해 사업연도 중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중간예납은 뭐라고 표현해드렸어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하는 건 맞다겠어요. 그런데 저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이렇게 써드렸죠, 여러분. 무슨 부분? 이 신규 사업자를 무슨 부분? 과세기간 개시일에는 얘가 사업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과세기간 내에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신규 사업자로 보시면 된다겠죠. 그럼 중간예납은 없어요. 그 해 첫 해는. 자, 중간예납에 대한 고지를 받은 자는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 납부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무엇을 할 것이다?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고 나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낸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상 고지서는 15일부터 먼저 와요. 15일 이전에도 와요. 근데 30일까지 낸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분납이 되면 이런 분납이 된다고 했어요. 중간연납세액도 다 분납이 돼요. 그럼 분납이 되면 우리는 2개월의 여유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대 언제요? 다음 연도 2년 1월 말까지 무엇 하시면 된다? 납부하시면 되죠. 분납에 대한 금액은. 자, 중간예납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다음 연도 5월 31일에 징수할 세액을 조기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중간예납은 여러분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입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부분. 그래서 왜 세입이 먼저 들어오고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원천징수 제도이고요. 그리고 세입이 먼저 들어온다는 것만 보는 부분이 무엇이다? 중간예납인 거죠. 법인이든 개인든 똑같습니다. 자,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 무슨 법 배워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아니에요. 자, 소득세법은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고지납부가 원칙이죠. 고지납부가 원칙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전년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고지납부가 원칙이고 우린 예외적으로 고지납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신고가 있고 강제를 띠고 신고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요? 내가 중간예납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건데 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부분이 3분의 무엇이 3분의 1에 미다라는 경우요. 그러면 본인이 중간예납에 대한 고지납부를 하지 않고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고 신고해서 무엇할 수도 있다. 우리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여러분 강제는 뭘까요? 자, 우리가 중간이납과 관련된 고지납부세액은 직전 연도에 신고했던 금액에 우리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 빼시고 우리 실제 납부세액이 얼마라고 나올 거예요. 그 금액이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2분의 1에 금액을 계산하려고 보면 기준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금액이 없대요. 결손납부에서는 기준금액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 그러니까 4번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설명이 틀린 걸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네요, 여러분. 여기 11번까지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챕터까지 나와져 있는 실무 이론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는 앞에서 배웠던 거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부분들도 속해져 있는 게 있고 그쪽에서만 등장했던 확정신고 납부하세요라고 해서 등장했던 내용도 들어와져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세가 여러분 의외로 이론 문제 풀어보시면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고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으면 다시 교재를 돌아가서 한 번 더 보셔야 되세요. 우리가 가끔씩 당락결정 여부를 보면 무슨 부분 한 문제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68점, 69점에 불합격이 되면 이론을 대체적으로 지금 15문제 중에 10문제나 10문제 이상을 맞으신 분들은 실기에서 실수가 있었어도 대부분 거의 다 합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론을 너무 많이 틀려버리면 무슨 부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전사는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최대한 10개 이상을 맞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거든요.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